거북이는 마침내 육지로 나와 토끼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바다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맑은 샘과 흰 돌들이 있고 무성한 숲과 맛있는 과실들이 넘쳐난다고요. 또한 추위와 더위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침범할 수 없다고. 네가 갈 수만 있다면 그... 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한국의 고대사 삼국사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문 중 일부 발췌 낭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 김부식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우리나라의 역사서죠.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삼국사기 편찬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삼국사기 편찬 전에 당시의 지식인들과 학자들은 중국에 대한 역사나 과거사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12세기 고려는 건국 후 20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문벌 귀족 정화 문화가 절정을 이른 시기였는데요. 모든 제도와 문물이 완비가 되어 있고 유교와 불교가 융합된 수준이 높은 문화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에 고려 왕조에서는요, 안정을 구가하는 과정들 속에서 자기의 역사 확인 작업이 꼭 필요했었는데, 이 삼국사기의 편찬을 통해 왕조와 백성들 사이에서의 동일성 혹은 국가의식, 민족성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엔 여진의 위협까지 가해져 있었던 상황인지라 강력한 국가의식을 통해 백성들은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이 고조될 필요가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한 역사서가 편찬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소설들처럼은 아니지만 오늘처럼 가끔 한국 인문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 역사책 삼국사기,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제1장, 신라 최초의 건국자 박혁거세. 신라 최초의 건국자인 박혁거세는 기원전 57년 왕위에 올랐다. 왕후는 거서간이며 나이는 13살이었고 나라 이름은 선하벌이었다. 예전부터 경주 지역에는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에 흩어져 살며 6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첫째는 알천의 양산촌, 둘째는 돌산의 고허촌, 셋째는 취산의 진지촌, 넷째는 무산의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의 가리촌과 여섯째 명활산의 고야촌이라 했다. 이것이 진안 육부가 되었다. 고어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이라는 우물 옆 숲 사이에 말이 꿇어앉아 울고 있었다. 가서 보니 말은 보이지가 않고 다만 큰 알이 있을 뿐이었다. 그때 그 알이 쪼개짐과 동시에 어린 사내아이가 나왔다.
아이는 조숙하여 나이 10살 무렵이 되자 이미 상당히 지혜로웠다. 이에 육부의 사람들은 그의 출생을 기이하게 여기며 높이 받들었다가 이내 곧 임금으로 삼았다. 지난 사람들은 호를 박이라 했는데 처음에는 큰 알이 박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그의 성을 박이라 하였다. 그의 부인은 알령인데 그녀의 탄생 설화 역시 신비하다. 혁것의 5년 봄 정월,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알령 우물에 나타나서 오른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한 노파가 이를 발견한 뒤 데려다 길렀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따 알령이라 지었다. 그녀는 자라면서 덕스러운 용모를 갖추었고 왕이 소문을 듣고 그녀를 왕비로 받아들였다. 알령 또한 행실이 어질고 내조가 훌륭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왕과 왕비를 두 사람의 성인이라 불렀다. 그들은 함께 농업과 누에치기를 권장하며 가히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혁호세는 61년간 나라를 다스리다 기원 후 4년 세상을 떠났으며 사롱에 장사를 지냈다. 제2장 시아의 개수로 즉위한 유리 이사금. 신라제 3대 유리 이사금은 남해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운제 부인이고 왕비는 갈문왕의 딸이다. 남해왕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인 유리가 당연히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유리는 대부 석탈해가 본래 덕망이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왕위를 그에게 사양했다. 이에 석탈해는 말했다. 임금의 자리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험 삼아 떡을 깨물어 보았다. 그 결과 유리의 이자국이 많았으므로 왕으로 삼고 왕후 역시 이사금이라 했다. 이에 김대문이 말하기를 이사금이란 우리말로써 곧 이의 자국이란 말이다. 이전엔 남해왕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유리와 사위 달에게 내가 죽은 뒤에는 너희들 박과 석 두 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자가 왕위를 이어라 말하였다. 그러나 후엔 김시성 또한 일어났으므로 이 세 성씨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택하여 왕위를 잇도록 했다. 그러한 이유로 왕을 이사금이라 불렀다. 이사금은 성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했다. 왕 5년 11월 국내를 순항하다 어떤 노파가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는 걸 보곤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몸으로 왕위에 앉았으나 이 백성은 먹여 살릴 수가 없고 노인과 어린이가 이토록 극한 상황에 이르게 했으니 나의 죄이다. 왕은 자신의 옷을 벗어 노파에게 덮어주고는 밥을 주어 먹게 했다. 그리고 관리에게 명하여 현지의 호라비와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과 병든 이들을 위문하여 먹을 것을 주어 부양케 했다. 이런 왕의 덕목에 이웃나라 백성들까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 해엔 백성들의 생활이 즐겁고 편안하여 처음으로 도솔가를 지으니 이것이 노래의 시작이었다. 왕은 또한 정치제도도 정비했다.
왕 9년 봄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하사했다. 양상부는 양부로 고치고 이시성을 하사했고 고어불은 사량부로 고치고 최시성을 하사했다. 대수부에겐 손시성을 하사했고 간진부에겐 정씨, 가리부에겐 배씨, 명활부에겐 설시성을 하사했다. 왕 34년 가을 이사금이 병환이 나자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석탈에는 신분의 왕실의 사람이요 지위가 재상을 이르렀고 공도 여러 번 세웠지. 허나 나의 두 아들의 재능이 그를 따라가진 못하오. 하오니 내가 죽은 뒤에는 석탈해를 왕위에 오르게 하시오. 이 절대 나의 유언을 잊지 말길 바라오. 그해 10월 왕이 별세하자 사릉원 안에 장사를 지냈다. 까치와 함께 등장한 탈의 이사금. 탈의 이사금의 성은 석시이며 왕비는 아효 부인이다. 석탈에는 본디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다. 이 나라는 외국의 동북쪽 천리밖에 있었는데 본래 그 나라의 왕은 여인국의 왕녀를 아내로 삼았다. 왕녀가 임신한 지 7년이 되자 큰 알을 하나 낳았는데 왕은 그 알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 이는 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어서 당장 그것을 버리도록 하여라. 왕비는 알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과 보물을 함께 싸 상자에 넣어 바다에 뛰어보냈다. 상자는 처음 금관국 해변에 닿았다. 허나 금관 사람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거두지 않았다. 상자는 다시 지난해 아진포 어구에 닿았다. 이때가 곧 혁것의 39년이었다. 해변에 사는 한 할머니가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아이가 들어있었다. 이에 할머니는 아이를 데려다 길렀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자 키가 구척이 되었으며 기상과 정신이 훌륭하며 남보다 지혜로웠다. 어떤 사람이 그를 보자 이 아이는 성씨를 알 수가 없구나. 그런데 처음 상자가 해변에 닿았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짖으며 따라다녔어. 하오니 까치의 작체를 줄여 석으로 성을 삼는 게 좋겠고, 또한 상자를 품고 나왔으니 벗을 달과 풀해로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말을 하여 그렇게 하였다. 젊은 시절 석탈에는 고기잡이를 하며 어머니를 봉양했다.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 없는 그를 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골격과 관상이 특이하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에 따라 그는 학문에 전념하고 지리에 대한 지식도 갖추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양산 아래에 있는 호공의 집을 보고 그곳의 집터가 좋았음을 알았다. 그는 꾀를 써 집터를 얻어 그곳에 살게 되었으며 이 땅은 뒷날 월성터가 되었다. 남해 차자웅 5년에 이르러 석탈해가 어질다는 소문이 나자 왕은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을 보냈다. 유리 이사금 7년 그를 등용하여 대보로 임명한 뒤 이에 정사를 맡겼다. 유리 이사금 34년엔 왕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리 말하였다. 선왕께서 말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아들과 사이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왕위를 잇게 하라. 이리하여 내가 먼저 왕위에 올랐거늘 이제는 마땅히 달에게 전해야 할 것이야. 이에 석탈에는 왕위에 올랐다. 왕이 된 석탈에는 외국과 친교를 맺고 사신을 교환했으며 왕 8년 백제가 공격해오자 이를 물리치기도 했다. 왕 9년 왕은 밤에 금성 서쪽 시립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샐 무렵 호공을 보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했는데 나뭇가지엔 금빛이 나는 작은 상자가 걸려 있었고 흰 닭 한 마리가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 이를 보고하자 왕은 사람을 보내 그 상자를 가져와 열게 했다. 그리고 그 속 안엔 어린아이가 들어있었다. 왕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 아이는 필시 하늘이 내게 아들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의 이름은 알지라 했고 금빛 나는 상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이라고 했다. 이후 석탈해가 제위 24년 만에 죽자 경주 양정 언덕에 묻혔다. 사장 신라라는 국호를 정한 지증 마립간. 지증 마립간의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지대로이다. 내물왕의 중손이며 어머니는 늘지왕의 딸인 김씨 조생부인이다. 전 임금이었던 소지왕이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가 대신 왕위를 이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64세였다. 지증왕은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했다. 첫째는 경제의 발전이다. 왕 3년 봄 3월 순장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전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각 5명씩 순장을 냈는데 이때 와서 폐지를 한 것이었다. 또한 왕은 농업에 힘써 지방 관리들에게 농사를 권장토록 했으며 처음으로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기 시작했다. 이로써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왕 6년엔 관련 부처의 명에 얼음을 저장하게 하고 선박의 이용을 장려했다. 이듬해엔 수도의 동쪽에 시장을 열기도 했는데 이처럼 경제 발전에 힘쓴 결과 백성의 생활은 보다 윤택해질 수 있었다. 둘째로 왕은 신라라는 나라의 이름과 왕이란 호칭을 정하였다. 왕 4년 겨울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시조가 나라를 창건한 이래 나라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한 채 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로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신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신은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이요 라는 사방을 모두 덮는다는 뜻이므로 신라 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삼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또한 예로부터는 여러 나라의 군주를 살펴보면 모두 제나 왕이라 칭했는데 우리 신라만이 여전히 방언으로 왕후를 삼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은 한뜻으로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리니 부디 변경해 주시옵소서. 셋째로 왕은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전에는 살펴보지 않았던 지방까지 다스렸다. 즉 왕 6년에 주와 군과
현의 제도를 정한 뒤 실직주를 설치해 이사부를 군주로 명하였다. 이는 그가 간접 통치하던 지방을 왕의 지배하에 두게 된 것으로 중앙 집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왕 15년에는 아사촌에 소경을 설치하고 육부와 남쪽 지방의 주민들을 옮겨 살게 했다. 넷째로 왕은 우상국을 정복했다. 우상국이란 명주의 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현재 울롱도라고 말한다. 그 섬은 사방이 백리인데 그들은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었다. 이에 이찬 이사부가 생각했다. 우상국 사람들은 우둔하고 사나움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이는 곧 계략으로 항복하게 해야 한다. 그는 곧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만들어 병선에 나누어 싣곤 우상국 해안으로 도착했다. 그리곤 거짓말로 말하였다.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들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 이 말에 우상국의 백성들은 곧 항복하고 말았다. 이때가 왕 13년 6월이었는데 우상국은 기순하여 매년 토산물을 곡물로 바치기로 약속했다. 왕 15년, 왕은 별세하자 시호를 지증이라 하였다. 이처럼 지증왕은 여러 제도를 정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라는 크게 발전하게 된다. (5장)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 신라 제23대 법흥왕의 이름은 원종이며 왕비는 박씨 보도 부인이다. 법흥왕은 아버지 지증왕의 뒤를 이어 정치제도를 정비했는데 왕 4년 병부를 설치해 군사력을 왕 아래에 일원화했으며 왕 7년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들의 관복을 제정했다. 또한 왕 15년엔 불교를 공인했는데 이 역시 왕권 강화에 관련이 있었다. 삼국시대의 초창기에는 족장들의 세력이 컸고 각 부족들마다 독자적인 신을 모시고 있었다. 이에 불교라는 고등 종교의 수입은 사람들의 사상을 일원화하여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 고구려나 백제왕실에서는 불교를 적극 받아들여 일찍 불교가 성행했는데 신라는 토착 세력의 힘이 강하여 불교 공인이 쉽지 않았다. 그 어려웠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의 승려 무코자가 일성군에 들어왔는데 그곳 사람 모래가 집 안에 굴을 파 그를 편히 모셨다. 이때 양나라에선 신라에게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을 주었으나 임금과 신하들이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알지 못하였다. 왕은 관리에게 향을 주어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했다. 무코자가 이를 보고 그 이름을 말해 주었다. 이것을 태우면 향기가 피어나오고 그 정성이 신성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태우며 원하는 바를 기원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겁니다. 때마침 공주가 병으로 위독한 상황이 벌어졌다. 왕은 무코자에게 향을 태우며 기도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공주의 병이 말끔히 치유되었다. 이때 이르자 왕은 불교를 흥하게 하려 했다. 헌데 여러 신하들은 불교를 믿지 않고 반대가 많았으므로 왕은 난처하기가 그지없었다. 왕의 근신 이차돈이 왕에게 말하길, 청컨대 소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분분한 견을
하나로 모으소서. 그건 아닐세. 도를 일으키려는 것인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불교의 도가 시행된다면 소신이 죽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2차 도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불법을 위하여 형벌을 받는다. 만일 부처의 영험이 있다면 내가 죽고 나서는 반드시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야. 2차 돈에 목을 베자 목을 벤 곳에선 피가 솟아나왔는데 그 색이 적빛처럼 희었다. 사람들은 이를 괴이하게 여기어 다시는 불사를 비방하거나 헐뜯지 못하였다. 이로써 신라엔 불교가 공인될 수 있었다. 왕이 돌아가시자 불교를 일으켰다는 의미에서 10월을 법흥이라 하였다. (6장) 화랑제도를 창설한 진흥왕. 신라 제24대 진흥왕의 이름은 삼맥종 또는 신백부이다. 진흥왕의 가장 큰 업적은 활발한 정복 사업을 통해 신라의 영토를 넓혔다는 데 있다. 왕 12년, 왕은 거칠부 등 8명의 장군에게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다. 이 결과 백제는 한강 하류의 땅 일부를 되찾게 되었고 신라는 중령 이북 10군을 점령했다. 왕 14년, 왕은 백제가 수복한 한강 유역을 기습하여 점령한 뒤에 이곳에 신주를 설치하고는 김유신의 조부인 김무력에게 이를 지키게 하였다. 백제의 선왕은 신라의 배신에 분노하여 다음에 신라로 쳐들어왔는데 관산성 싸움에서 크게 패를 하여 이내 물러나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로 신라는 한강 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하게 되었으며 선왕이 전사한 백제는 신라와 철천지의 원수가 되었다. 왕 16년, 비사벌에 줄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왕 23년엔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진흥왕은 정복 전쟁을 통해 편입된 영역에 순수비를 세웠다. 이는 확장된 강역을 확인하는 것인데 북한산, 창녕, 황초령, 마운령 등의 이 비석이 있다. 진흥왕은 문화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이 있었는데 왕 6년 7월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말하였다.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고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책으로 편찬해 놓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에 왕은 깊이 동감하고 대하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학자들을 널리 모아 그들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이로써 왕실의 정통성과 위엄이 더욱 강조될 수 있었다. 한편 왕은 인재 등용을 방편으로 원화제도를 창설했다. 왕 37년, 왕은 인재를 알아볼 방법을 연구하다 젊은이들이 친구끼리 모여 어울리도록 하고 그들의 행동 거지를 살펴본 후에 적절한 자를 청구하여 임용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미녀를 선발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300여 명의 무리를 모았다. 헌데 두 여자가 미모를 다투며 서로 질투하다 난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를 해산한 후에 다시 얼굴이 잘생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하여 화랑이란 명칭으로 부르게 했다.
그러자 무리들은 구름처럼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더러 도덕과 의리를 서로 연마하고 노래와 음악을 서로 즐기며 유람을 하매 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신라에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품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되었으니 그 중에 선량한 인물을 택해 조정에 추천하게 됐다. 김대문의 화랑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어진 재상과 충성스런 신하가 이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들이 이에서 생겨났도다. 당나라 영고정의 신라국기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귀인의 자제 중에 훌륭한 자를 선발하여 이를 곱게 꾸민 다음 화랑이라 이름을 붙였도다. 하오니 백성들은 화랑을 섬겼도다. 왕은 또한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다. 왕 14년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짓던 중 황룡이 나타나므로 계획을 바꾸어 절을 짓게 하고는 이름을 황룡사라 했다. 왕은 말년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는 스스로 법운이라 이름한 채 이내 생을 마쳤다. 이에 왕비 역시 승려가 되어 영흥사에 거주했다. 7장 지혜로운 선덕여왕. 신라 제27대 선덕왕의 이름은 덕만이며 징평왕의 맏딸이다.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명민하였는데 진평왕이 별세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녀를 왕위에 오르게 하고 성조 황고라는 칭호를 올렸다. 지혜롭다 여겨지는 선덕여왕은 그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들이 있다. 하나는 모란꽃 이야기다. 선덕여왕이 공주 시절 부왕이 당나라에서 온 모란꽃 그림과 꽃을 얻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공주가 말하였다. 이 꽃이 비록 곱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향기는 없을 것입니다. 왕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 네가 그걸 어찌하느냐? 꽃을 그렸으나 나비가 없기에 알았습니다. 물은 여자가 아름다우면 남자가 따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꽃은 무척이나 고운데도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이는 틀림없이 향기가 없는 꽃일 겁니다. 그러고는 씨앗을 심었는데 과연 그녀가 말한 것과 같았다. 또 하나는 개구리 울음에 대한 것이다. 왕 5년 여름, 개구리 떼가 대궐 서쪽 옥문지에 많이 모여 있었다. 왕이 이를 듣고 좌우 측근들에게 말하였다. 개구리의 성난 누는 병사의 모습이다. 내가 일찍이 서남쪽 변경에 옥문곡이란 지명을 가진 곳이 있다 들었다. 이 이웃나라 군사가 혹시 이 골짜기에 잠입한 것이 아닌가 싶구나. 그리고 곧 장군 알천과 필탄에게 그곳을 수색하도록 명하였는데 과연 백제 장군 우소가 독산성을 습격하기 위해 군사 500명을 이끌고 숨어 있었던 것이었다. 여왕은 지혜로웠으며 백성들도 사랑했다. 왕 1년엔 가뭄이 심하자 전국에 사신을 보내 호라비, 과부, 고아나 혼자 사는 노인 등을 위로하고 구제했으며 2년엔 죄수를 크게 사면하고 국내 모든 주군에 1년간의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당나라의 유학생과 유학생을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배워오도록 했다.
왕 9년 여름, 왕은 귀족들의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 국학에 입학시켜주길 요청했다. 이때 당나라 태종은 천하의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 학관으로 임명한 뒤에 학생들 중 예기나 춘추 좌시전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능통한 자에겐 모두 관직을 하사했다. 이리하여 사방의 학자들이 당나라의 수도로 모였으며 신라에서도 많은 자들이 당에 건너가 유학 활동을 했다. 여왕은 분황사, 영묘사 등 수많은 절을 건립한 뒤 황룡사 구충탑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부처의 힘에 의지해 외적의 침입을 막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려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신라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이 시기에 신라는 거듭되는 백제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백제의 의자왕은 진흥왕 대묵은 원한을 갚고자 틈만 나면 신라를 공격했다. 왕 11년, 의자왕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서쪽 지방 40여 성을 공격해 빼앗고는 8월엔 고구려와 공모하여 신라가 당으로 가는 길을 막고자 했다. 이로써 대야성을 지키던 김춘추의 딸과 사이가 죽음을 당했으며 김춘추는 원수를 갚기 위해 적대 관계였던 고구려에 들어가 군사를 빌리려 하기까지 했다. 허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뒤에 신라는 이후 대당 외교에 사활을 걸게 되었다. 왕 16년 봄, 비담과 염종 등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구실로 반역을 도모했다. 이 반란은 김유신과 김춘추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선동여왕은 뛰어난 예지력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녀가 건립한 황룡사 구충탑은 통일 전쟁 시에 신라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여왕 당대의 당에 유학한 학자와 승려들은 이후 신라 사회의 귀중한 인재가 되었다. 팔장 통일군주 태종 무열왕. 신라 제29대 태종 무열왕의 이름은 춘추이며 왕비는 김유신의 누인 문명 부인이다. 김춘추와 문희의 혼인 이야기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다. 김유신의 맏누이 보이가 꿈에서 서영산 꼭대기에 올라 오줌을 누웠는데 그 오줌이 흘러 나라 안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그녀는 꿈을 깨고 난 후에 동생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이에 동생은 장난삼아 그 꿈을 사고 싶다 말했고 꿈값으로 비단치마를 주었다. 며칠 뒤 김유신이 김춘추와 공을 차다 김춘추의 옷고름을 받아 떨어뜨렸고 그는 맏누이 보이를 불러 바늘과 실을 가져와 옷을 꿰매게 하려 했는데 보이는 일이 있어 나오지 못하며 동생이 대신 바느질을 한 것이다. 그때 김춘추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며 곧 혼인을 청하여 혼인식을 올렸다. 처남과 매제가 된 김유신과 김춘추는 훗날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었다. 선덕대왕 11년, 백제가 대량주를 격파했다. 그때 김춘추의 딸 고타 소낭이 남편 품석을 따라 죽게 되었는데 김춘추는 이 소식을 듣고는 온종일 기둥에 기대 내내 한탄만을 해댔다. 그는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는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제가 고구려에 가 군사를 요청하여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갚겠습니다. 왕은 이를 허락했고 길을 떠나기 전에 김춘추가 김유신에게 말했다. 나와 공은 일심동체로서 나라의 기둥이요. 이번에 내가
만약 고구려에 들어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공이 무심할 수 있겠소. 김유신이 대답했다. 공이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의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 백제 두 왕의 궁정을 짓밟을 것이요.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백성들을 대하겠소. 이에 김춘추와 김유신은 서로 손가락을 깨물고 피를 마시며 우정을 맹세하였다. 내가 60일이면 돌아올 것이요. 만일 이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마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한 김춘추는 훈신 사강과 함께 고구려 사절로 들어가 대매현에 이르니 고을 사람 두사지 사간이 푸른배 300보를 주었다. 고구려 왕 또한 수상 계금을 보내 머물 곳을 정해주고는 연회를 베풀어 그들을 우대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고구려 왕에게 말했다. 신라 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가 온 것은 아마도 우리 형세를 정탐하려는 것 같으니 왕께서는 잘 처리하여 후환이 없게 하소서. 이에 왕은 김춘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여 곤혹스럽게 하고자 그에게 이렇게 물어왔다. 마목현과 중령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니 만약 이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대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에 김춘추가 대답했다. 국가의 영토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감히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김춘추를 가두었다. 이에 김춘추는 고구려 왕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에게 몰래 푸른배 300보를 주었다. 선도에는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자 농담처럼 이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대도 일찍이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에 병이 났는데 의사가 토끼의 간을 얻어 약에 섞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바다엔 토끼가 없으니 이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때 마침 거북이 한 마리가 용왕께 아뢰어 제가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거북이는 마침내 육지로 나와 토끼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바다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맑은 샘과 흰 돌들이 있고 무성한 숲과 마시는 과실들이 넘쳐난다고요. 또한 추위와 더위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침범할 수 없다고. 네가 갈 수만 있다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살 수 있을 건데. 그러니 토끼가 구미가 당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북이는 토끼를 등에 업고는 2, 3리를 헤엄쳐 갔지요. 그리고 나서야 거북이는 토끼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용왕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토끼의 간으로 약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구를 마다 않고 너를 업고 오는 것이다. 이를 듣고 토끼가 말했습니다. 나는 천지신명의 후예인지라 내 오장을 꺼내 씻어 다시 넣을 수가 있다. 일전에 속이 약간 불편한 듯하여 잠시 간과 심장을 꺼내 씻은 후에 저 바위 밑에 넣어두었는데 너의 달콤한 말을 듣고는 곧바로 오는 바람에 간이 아직 거기 있구나. 어찌 돌아가서 간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너는 구하려는 약을 얻게 되고 나는 간이 없더라도 살 수가 있으니 이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거북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는 돌아갔는데 언덕을 오르자마자 토끼는 풀 속으로 뛰어들면서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참 어리석기도 하구나. 어찌 간이 없어 사는 놈이 있겠느냐. 거북이는 이 말을 듣고 멍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김춘추는 이 말을 듣고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왕에게 글을 보냈다. 조령과 중령은 본래 대국의 땅입니다. 신이 귀국하여 왕에게 이를 돌려보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믿업지 않으시다면 저 태양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기뻐했다. 한편 김춘추가 고구려에 간 지 6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국내 용사 3,000명을 선발해놓고 말하였다. 위기를 당하면 목숨을 내놓고 어려움을 당하면 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이 열사의 뜻이라고 나는 들었다. 한 명의 목숨을 바쳐 100명을 대적하고 100명의 목숨을 바쳐 1000명을 대적하고 1000명의 목숨을 바쳐 10,000명을 대접한다면 이 천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의 어진 재상이 타국에 구금되어 있는데 이 어찌 두렵다 하여 이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이에 모든 사람들이 말했다. 비록 10,000번 죽고 1번 사는 일일지라도 어찌 감히 장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김유신은 마침내 왕에게 떠날 날짜를 정해주길 요청했다. 이때 고구려의 첩자인 승려 덕창이 고구려에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고구려의 왕에게 알리도록 했다. 고구려의 왕은 전날 김춘추의 맹세를 들었고 첩자의 말까지 들은지라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한 예로 하여금 김춘추를 귀국하게 했다. 이윽고 고구려 국경을 벗어나자 김춘추가 전송하러 온 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백제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고구려에 와서 군사를 요청했으나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전 왕에게 보낸 글은 내 죽음을 모면하려는 것일 뿐이었네. 선덕여왕 16년, 대신인 비담과 염종 등은 여왕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군사를 동원해 폐위하려 했다. 왕은 궁 안에서 이들을 방어했는데 비담 등은 명활성에 주둔하고 왕의 군사는 월성에서 진을 친 채 열흘 동안 공방전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비담 등은 군사들에게 말하였다. 별이 떨어진 자리엔 반드시 피가 흐른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곧 여왕이 패전할 징조이니라. 이를 들은 병졸들의 함성은 천지를 흔들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했다. 이에 김유신이 왕을 뵙고 말하였다. 기룡에는 일정한 법칙이 없으니 오직 사람 하기에 달렸습니다. 떡은 요사스러운 것이니 별의 변귀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오니 왕께서는 근심하지 마소서. 김유신은 말을 마치고는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 연에 실은 뒤에 띄어보내기 시작했다. 이는 마치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다음날 그는 이렇게 소문을 내게 했다. 어젯밤 별이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김유신은 또한 흰 말을 잡아 별이 떨어진 자리에 제사를 지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했다. 전도에는 양이 강하고 음이 부드러우며 인도에는 임금이 높고 신하가 낮습니다. 만일 이 순서를 바꾼다면 큰 변란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비담의 도당이 신하로서 임금을 모해하며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낙신적자로서 사람과 신령이 함께 미워할 일이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못할 일일 겁니다. 지금 하늘이 이에 무심하여 도리어 별의 변개를 왕성히 보인 것이라면
이는 신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니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하늘의 위엄으로서 인간이 소망하는 대로 선을 여기고 악을 악으로 여기게 하여 신령을 다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염종과 비담에 난 후에 선덕여왕은 승하하고 진덕여왕이 즉위했다. 김춘추는 이 시기 당나라와의 외교를 이끌었다. 이 공로로 김춘추는 진덕여왕 사후 여러 진골 귀족들을 제치고 왕위에 설 수 있었다. 처음에 진덕여왕이 사망하자 여러 신하들은 이찬 알천에게 섭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알천은 굳이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늙었고 이렇다 할 만한 덕행도 없다. 지금 덕망이 두텁기로 한 것은 김춘추공만한 이가 없으니 그는 실로 이 세상을 다스릴 영걸이라 할 수 있네. 왕 2년 고구려가 백제 말갈과 연합하여 신라 북쪽 경계 지방의 33성을 공격하자 신라는 당나라의 구원병을 정했고 이에 당나라 군사 역시 고구려를 공격했다. 왕 6년 백제가 자주 신라의 변경 지방을 침범하자 왕은 다시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왕 7년부터는 본격적인 백제 정벌을 추진했다. 3월에 소전방을 비롯한 수군과 육군 13만 명이 백제를 공격하며 5월엔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 정벌에 합류했고 7월엔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키며 웅진성으로 피난했었던 의자왕 및 왕자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백제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이로써 무열왕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5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였다. (9장)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주몽의 신이한 탄생.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주몽의 탄생 설화는 다음과 같다. 부여왕 헤부르는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 그는 산천에 제사를 드려 아들 낳기를 기원했다. 하루는 그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에 큰 돌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이를 이상하게 느낀 왕은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보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왕은 그 아이를 데려와 금화라 이름을 지었고 아이가 성장하자 그를 태자로 삼았다. 훗날 국상 아람불이 말하였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와 이르기를 장차 나의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는 여기서 피해라. 동쪽 바닷가에 가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져 오곡을 재배하기 적합하니 가히 도읍을 정할 만하다. 아람불은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하고는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했다. 부여왕 헤루부가 죽자 그의 아들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그녀의 내력을 물어왔다.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아이다. 여러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 놀았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자칭 천재의 아들 해무수라 하며 나를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욕을 채웠어.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남자와 관계한 것을 꾸짖고 우발수로 괴양을 보냈다. 금화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를 방에 가두었는데 그녀에게 햇빛이 비쳤고
그녀가 몸을 피하면 햇빛이 또 그녀를 따라가면서 비쳤다. 이윽고 그녀는 5떼들 만한 큰 알을 낳았는데 왕이 그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질 않았다. 다시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와 말까지 이를 피하고는 밟지 않았다. 나중엔 들에 버렸으나 새가 날개로 그것을 덮어주는 게 아니겠는가. 마침내 왕은 그것을 쪼개려 했으나 그것은 깨트릴 수가 없었다. 이윽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알을 감싸 따뜻한 곳에 두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왔다. 아이는 골격과 외모가 출중했고 보통 사람들과 아주 달라 7살의 나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화살은 쏘는 족족 백발백중이었다. 당시 부여 속담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주몽이라 지었다. 당시 금화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그들의 재주는 모두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이 낳지 않았으며 그 사람됨이 용맹하므로 만일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그를 없애버리소서. 허나 왕은 이를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했다. 주몽은 여러 말 중에 빨리 달리는 말을 알아내어 그 말에게는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아둔한 말은 잘 길러 살을 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훗날 들에서 사냥을 하는데 주몽은 화살을 잘 쏜다 하여 화살을 적게 주고는 왕제와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 했다. 다만 주몽의 어머니가 일찍이 그들의 계략을 알아내고는 주몽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 한다. 너의 재능과 지략이라면 어디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주저하다가 해를 당하느니 차라리 멀리 가서 그니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구나. 천신만고 끝에 나라를 세우다. 이에 주몽은 오이, 마리, 혁보 등의 세 사람과 버치되어 어모수에 이르렀다. 거기서 강을 건너고자 했으나 다리가 없었고 그들은 곧 추격해오는 군사들에게 붙잡힐까 걱정이 되었다. 이때 주몽이 강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천체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을 가는 길인데 뒤쫓아오는 자들이 다가오니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그때였다. 물고기와 자라가 물 위로 떠올라 이내 다리를 만들어줬다. 주몽은 이 다리를 빌어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다. 허나 물고기와 자라는 곧 흩어졌으므로 뒤쫓아오던 기병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윽고 주몽은 모든 곳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은 삼배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장삼을 입었고 한 사람은 수조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물어왔다.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성과 이름은 무엇인가? 이에 삼배옷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제사, 장삼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무골, 수초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묵거라 대답하면서 이들은 성은 말하지 않았다. 주몽이 제사에게는 극시, 무골에게는 중실시, 묵거에게는 소실시라는 성을 지어주고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창건하려 하는데 마침
세 분의 어진 인물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 아니겠는가. 주몽은 드디어 그들의 재능을 헤아려 각각의 일을 맡기고는 그들과 함께 줄본천에 이르렀다. 일행은 그곳의 토지가 비옥하고 산과 물이 험준하며 견고한 것을 보고는 마침내 그곳을 도움으로 정하려 했다. 그러나 미처 공시를 짓지 못하여 비류수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에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이에 따라 고를 성시로 삼았다. 한편 왕은 비류수의 채소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는 상류에 사람이 산다는 걸 알았다. 이에 따라 왕은 그곳에 올라가 비류국에 이르렀는데 그 나라 임금 송양이 나와 왕을 보고 말하였다. 어허, 과인이 바닷가 한 구석에 외따로 살아가 그간 군자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니 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허나 그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구나. 이에 주몽은 말하였다. 나는 천체의 아들로서 모처에와 도읍을 정했다. 뭐라, 우리 집안은 누대에 걸쳐 왕노릇을 했고 또한 땅이 비좁아 두 임금을 세울 수가 없는데 그러는 도읍을 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의 속국이 되는 곳은 어떠한가. 왕은 그의 말에 분노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다가 다시 활쏘기로 제주를 비교하게 되었다. 송양은 그를 대항할 수가 없었다. 왕 2년 6월 비류국 왕 송왕이 항복을 하니 왕은 그곳을 다물도라 하고 송양을 봉하여 그곳에 주로 삼았다. 왕 4년엔 성곽과 궁시를 지었고 왕 6년 10월 오유와 부분노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쪽 행인국을 거쳐 그 땅을 빼앗아 성읍을 삼게 했다. 이처럼 왕은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갔다. 왕 19년 여름 왕의 아들 유리가 부여로부터 그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오니 왕은 기뻐하여 태자로 삼게 했다. 같은 해 9월 왕이 돌아가시니 동명성왕이라 시화하였다. 십장 황조가를 지은 유리명왕. 부러진 칼로 찾은 아버지. 유리명왕의 이름은 유리이며 주몽의 맏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예시인데 주몽이 부여했을 때 예시와 혼인하였고 그녀는 주몽이 떠난 뒤에 아이를 낳음에 이 아이가 유리명왕인 것이다. 유리가 어렸을 때 참새를 쏟아 실수로 물깃는 부인의 물동이를 잘못 쏘아 깨뜨렸다. 그 부인은 유리를 이렇게 꾸짖었다. 이 아이는 내비가 없어서 그렇지 뭐. 유리는 부끄럽게 여기고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물어왔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계십니까? 너의 아버지는 비상한 사람이어서 나라에 용납되지 않았다. 남쪽 지방으로 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가 떠날 때 나에게 만약 아들을 낳거든 나의 유물이 칠각형의 돌 위에 있는 소나무 밑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만일 이것을 발견하다면 곧 나의 아들일 것이라고. 유리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산속으로 돌아가 그것을 찾았으나 실패한 뒤에 지친 상태로 돌아왔다.
하루는 유리가 마루에 앉아 있는데 기둥과 돌 사이에 무슨 소리가 난 듯하여 가보니 주춧돌이 칠각형이었다. 그는 곧 기둥 밑을 뒤져 부러진 칼 조각을 찾아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옥지, 구추, 도조 등 세 사람과 함께 졸본으로 넘어가서는 부왕을 만나 부러진 칼을 바쳤다. 왕은 자기가 가졌던 부러진 칼 조각을 꺼내 맞춰보니 하나의 칼로 이어지게 됐다. 왕이 기뻐하며 그를 태자로 삼았는데 이때에 와서 왕위를 잇게 된 것이었다. 태자, 해명을 자결케 하다. 왕 27년 봄 정월, 태자 해명이 옛 도읍에 남아 있었다. 그는 힘이 세고 용감했는데 황룡국의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센 활을 선사했다. 해명이 그 사신 앞에서 활을 당겨 꺾으며 말하였다. 내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이 활 자체가 강하지 않구나. 왕은 이 말을 듣고는 노하여 황룡왕에게 말하였다. 해명은 자식으로서 효성이 없으니 정컨대 나를 위해 죽여버리라. 이에 황룡왕은 사신을 보내 태자와 만나기를 요청했는데 태자가 가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 만류하며 간하는 것이었다. 이웃나라에서 이유 없이 만나자고 하는 것이니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가지 않으시면 어떠신지요? 이에 태자가 말하였다. 하늘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찌 황룡왕 따위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황룡왕 또한 처음엔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그를 만나보곤 감히 해치지 못하고 예절을 갖추어 돌려보냈다.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 해명에게 말하였다. 내가 도읍을 옮긴 것은 백성들을 안정시켜 국가의 위엄을 다지려는 것인데 어찌 너는 나를 따르지 않고 이웃나라와 원한을 맺고 있으니 자식된 도리가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는 태자에게 칼을 주어 자결하게 했다. 이에 태자가 즉시 자결하려 하니 그를 따르는 자가 말리며 말하였다. 대왕의 맏아들이 이미 죽었으므로 태자께서는 정당하게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왕의 사자가 한번 와서 말한다 하여 자결한다면 왕의 지시가 진실이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자는 말하였다. 전번에 황룡왕이 강한 화를 보냈기에 나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길까 걱정되어 일부러 그리 답한 것인데 뜻밖의 부왕의 견책을 당하게 되었다. 이제 부왕이 나를 불효라 생각하여 칼을 내려 자결케 하니 내 어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한 태자는 여진 동쪽 들로가 창을 땅에 꽂아놓고는 말을 타고 달려가 그 창에 찔려 자결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21세였다. 그처럼 태자의 예식으로 동원에 장사를 지내고 그곳에 사당을 세웠고 그에 따라 그 땅을 창원이라 불렀다. 왕 37년 겨울, 왕은 두곡 이궁에서 죽었고 두곡 동쪽들의 장사를 지내고 나서야 그의 호를 유리명왕이라 하였다.